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새로 나온 책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카프카 책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은 이런 카프카의 그림으로 표지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어를 아시는 분도 읽기 어려운 카프카의 필체와 카프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필체로 쓰여 있는 글은 Fahrt ohne Gepäck, handfre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짐 없는 여행, Drive without luggage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핸드프리입니다. 핸드프리인데 손이 자유롭다는 뜻도 되고 프라이란 뜻은 또 없다는 뜻도 좀 있어서요. 사실 이 스케치는 카프카의 연작입니다. 처음엔 짐이 없다가 나중에는 손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림인데요. 아무튼 표지는 그렇고요. 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나왔던 짧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짧은 이야기들은 일단 제가 다시 전부 철저히 윤문했고요. 카프카에서 뭘 번역한 사람이 보태기보다는 독자가 직접 읽어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가 본 글 중에 가장 공든 글의 하나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정말 콤마 하나, 마침표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려서 글자 그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고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컨대 변신해서 제일 첫 문장, 그리고로 잠자는 어느 아침 깨어보니 벌레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하면 편안히 번역되는 문장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레고로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영어로 한다면은 he finds himself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변해 있었다 해도 좋은데 거의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풀지 않고요. 이 책은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우선 카프카의 육필과 스케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라하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카프카가 사는 프라하시가 어떠했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요. 프라하는 지금 체코인데 카프카는 왜 체코가 아니고 독일어로 글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1차 대전 말까지 전체 체코는 합스부르크 왕과 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쓰이기는 했는데요. 체코어도 물론 쓰이고요. 민중언어로. 프라하시에 구시청이 있는 구시가 광정을 에워싼 곳에, 그러니까 프라하시의 인구 한 10분의 1 정도가 독일어를 쓰는 상류층이었어요. 여러 의미에서 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았는데요. 카프카는 여기서 태어나고 시청 뒷집에서 자라고 요 집에서도 자라고 요 집에서도 자라고 여기 있는 초등학교를 가고 여기 있는 대학을 가고 여기 있는 보험회사에서 평생 근무하고 아무튼 이 시청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시청가에 있는 건물들, 돌 건물들이죠. 건물들의 돌은 내 눈길로 닳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면 성이 있고 성 뒤쪽에 아주 큰 성벽에다 화살 쏘는 구멍들이 이렇게 있죠. 그 구멍 하나씩을 붙들고 아주 조그만 집을 지어 넣었어요. 3면만 만들면 집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중간에 틈이 있다면 한 면만 만들어도 집이 되는 그런 작은 집들 중 하나가 어느 겨울 카프카에게 글을 쓸 방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22번지에서 일을 마치고 여기로 가서 새벽까지 글을 쓰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이 집에, 이 계란처럼 작은 집에서 정말 이 계란처럼 집약되어 있는 이 짧은 글들이 쓰여졌습니다. 대개는 아주 짧은 단편들입니다. 1912년에 단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스카 폴락에게 보내는 카프카의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예,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는 구절이 들어있는 편지요. 그리고 카프카에 관해서 감히 쓰지 못하고 늘 번역만 열심히 다듬었는데 드디어 몇십 년이 지나자 제가 한번 해제를 넣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앞에 들어갔습니다. 제 뜻은 아니고 편집자들의 주장으로요. 그래서 카프카의 글이 어떠한가를 그야말로 평생 카프카와 함께 온 제가 몇 장으로 요약한 글이 앞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그 카프카의 글을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늘 꼽게 되는 법 앞에서가 앞에 있고요. 조금 더 앞에, 바로 앞에 작은 우화가 들어있습니다. 카프카의 글쓰기가 너무나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어서요. 작은 우화 잘들 아시겠지만 짧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아, 쥐가 말했다. 세상이 날마다 좁아지는구나. 처음엔 하도 넓어서 겁이 났는데 자꾸 달리다 보니 마침내 좌우로 벽이 보여서 행복했었다. 그런데 이 긴 벽들이 어찌나 빨리 마주 달려오는지, 본인이 달리는 거죠. 어찌나 빨리 마주 달려오는지 나는 어느새 마지막 방에 와 있고 저기 저 구석엔 덫이 있다. 나는 그리로 달려들어가고 있다. 너는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돼. 라고 고양이가 말하며 쥐를 잡아먹었다. 이런 글입니다. 너무나 짧은데요. 우화라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카프카의 우화는 이솝우화처럼 어떤 교훈이 들어있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막막함을, 무엇보다 출구 없음을 나타내는 글들인데요. 예, 정말 의지가 없어서 막막하게 달려가는데, 그래서 뭐가 좀 보인다 했더니 너무나 빨리 인생이 다가서 마지막 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구원처럼 무엇인가 너는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돼 하지만 그러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 부분들은 벽이 막 달려오는 것 같고 이런 건 상당히 리얼한데요. 그러나 전체는 또 현실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아주 아니랄 수도 없는 이런 묘한 것이 섞여 있는 카프카의 독특한 문제입니다. 법 앞에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축도여서요. 3페이지의 글입니다. 법 앞에서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짧은 우화 같은 그러나 매우 리얼한 이야기들이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카프카를 번역하고 또 거의 이 글들과 같이 살아온 느낌인데요.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처음 번역할 때 한글 읽을 때마다 꿇어 앉아서 글을 옮긴다는 기분으로 옮겼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고 정말 너무도 막막해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카프카의 테마가 아마도 막막함, 출구 없음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저 책을 번역하고 글을 번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카프카에게서의 글은 완전히 삶이었는데 제가 차마 그 정도였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저에게서 너무도 중요해서 정말 엎드려서 하나하나 번역해갖고, 그런 제가 그렇게 번역해 놓은 글이 출간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민음사에 한번 보내보래요. 그저 민음사가 얼마나 큰 출판사인데요. 더구나 전 출판사에 보낸다는 생각 같은 건 꿈에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민음사에 보냈더니 세상에 책이 되었을 뿐더러 그것이 오늘의 책 상까지 받아서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막막했던 저의 한 시절에서 나오는 어떤 출구 같은 것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카프카를 그렇게 공들여 번역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전망 없이 집에 쭈그리고 있는데 대학 동기 동창이 카프카로 석사 논문을 쓰다 과로로 세상을 떠난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글을 읽다가 글에 관한 글을 쓰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나 싶어서 카프카를 좀 알고 싶어서 그때 카프카 작품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되게 이제 좀 뭘 모르면은 카프카에 관한 그것에 관한 좀 좋은 책이 있지 않을까 하고 먼저 두리번거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카프카가 너무도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모노그래피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로로로 시리즈라고. 거기서 프란츠 카프카라고 제목이 된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책이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모노그래피인데 바겐바흐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의 글이 한참 들어가고 카프카의 긴 인용이 들어가고 그 사람 글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요. 그것을 원고지에다가 바겐바하는 보통 잉크, 까만색 잉크로만 잉크를 찍어서 원고지 칸을 메우고 카프카가 인용이 오면 종이로 펜을 닦아서 초록색 잉크를 찍어서 메우고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다 번역했습니다. 번역하려고 번역한 게 아니고 읽은 거지요. 기가 막히게 읽은 거지요. 근데 사실 그런 읽기에서 앞으로의 제 모든 읽기가 시작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시절이 정말 저의 인생에서 너무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카프카를 읽음으로써 저는 정말 인생의 한 시기를 잘 넘어설 수 있었고 그 번역은 나중에 그냥 카프카라는 이름으로 홍성신서에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그 책이 나중에 한길사에서 다시 나왔는데요. 제목을 출판사 측에서 좀 바꿨습니다. 프라하의 이방인이라는 모자를 하나 씌워놨더라고요. 모든 문학 텍스트가 무릇 그러하고 카프카는 특히 그러하지만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또 그때 제가 이 책을 모노그래피를 집어들었던 것도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카프카에 관한 연구서들을 많이 봤지만은 저에게 이만한 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서도 우연히 들었는데 좋은 연구서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텍스트를 먼저 번역하지 않고 연구서부터 번역했다는 데 대해서 이상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카프카야말로 텍스트를 잘 읽어야 되는 작가인데 그에 관한 글만 번역했다는 게 그래서 언젠가 아주 어렵게 독일에 가게 됐을 때 카프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요점은 나는 카프카의 짧은 글을 번역하고 싶은데 역자가 이런저런 군더더기 말 붙이지 않고 독자가 오로지 작품만 읽으면서 카프카를 만나는 길을 놓아주는
그런 묶음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각과 연구가와 둘이서 작품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단편들의 첫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서 또 고치고 또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가면서 또 바꾸고 제목도 바뀌게 되고 또 고치고 최근에 가장 많이 고친 부분들이 이 책 속에 들어간 거고요. 혹시라도 뭔가 냈던 책을 또 어떻게 적당히 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했던 글이 다시 나오니까 기쁘고, 그 다음에는 편집자의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제 자신은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 냈던 카프카 나의 카프카라는 시집을 뒤에 함께 묶었습니다. 또 역자의 시가 들어간다는 게 좀 우스운데요. 그 다음에 다행히 고맙게도 편집자도 글을 하나 써줘서 좀 하이브리드한 앞뒤가 되었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왔던 책인데 카프카나의 카프카는요. 근데 그 책은 뭐 오래전에 벌써 절판이 됐는데 저는 특히 신행세는 못하고 삽니다. 잘 출판하지 않고요. 그러나 시는 평생 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시편들이 카프카나의 카프카는 우연히 나왔고 세상에 내놓으려 하지 않는 글이 그래도 한 귀퉁이에 조금 담겨서 조금 기쁘기도 하고 많이 민망합니다. 예, 그렇게 된 책입니다. 어수선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카프카 정말 좋은 작가여서 허튼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매경의 기자가 제가 독일에 있는데 인터뷰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서 제가 또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도 몇 가지 답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재밌었어요. 카프카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고 물어서 말을 아마도 안 할 것이고 혹시 꼭 해야 된다면 한 단어만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한음절입니다. 예, 독일어로는 게츠, 우리말로 번역하면 괜찮아요? 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네요. 한 작가와 한 평생을 같이 왔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고 좀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